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연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 있었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뜨겁게 맞부딪혀 왔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상임위죠. 국회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번 국감에 대한 평가와 법사위 또 현안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국감 총평 어떻습니까? 이번 국감은 사실 야당의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좀 한 방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의 무대를 살리지 못했다 이런 평가예요.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야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도 네. 아들 문제 같은 경우도 했던 얘기를 거의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고요. 네.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같이 새롭게 이제 부각된 현안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새로운 사실 뭐 이런 것 없이 기존에 나왔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국감 기간에 대형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법사위가 그 한가운데 있었죠. 네, 그랬죠. 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지적한 부분 중에 법원이 가구 같은 사무 집기들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수의계약 과정이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의 법원 중에 공개하고 있는 법원이 아무 곳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법원행정처가 전수검사를 하겠다, 전체 법원에 대해서, 그리고 시정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세금도 좀 앞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옵티머스나 라임에 대해서 사실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제기했던 그런 의혹이 사실상 실체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주장하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예. 제가 박주민 의원님께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의원님들이 그 국회의원 배지 말고도 리본이나 배지를 하고 다니는데 여러 박주민 번 의원님 여러 개 있는데 뭐 어떤 거 여기 있습니까? 5개 있는데. 저는 이건 세월호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제주 4.3, 제주 4.3. 여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예. 이쪽에는 여수 순천, 예. 그다음에 세월호 배지입니다. 팔찌도 보이네요. 네, 팔찌도 제가 3개 차고 다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시청자분들이 박주민 의원이 특히 이제 뭐 여러 개 하신 분들이 있지만 특히 이렇게 여러 가지 배지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고요. 조금 전에 이제 법사위 관련 얘기했는데요. 그중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부터 먼저 짚어보죠. 보니까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했던 대검 국정감사 21위였던가요? 네. 이때가 생방송 시청률이 가장 높았다, 10%에 달했다 그랬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부하가 아니다, 이게 일면에 머리기사로 되게 많이 나오고 했던데, 윤 총장의 여러 가지 발언들, 장관 부하가 아니다, 또 지휘권 막탈, 비상시이고 심지어는 위법 뭐 비슷한 말도 썼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법사위 상에서도 그 문제를 많이 다루긴 다뤘었는데요. 뭐 부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부조직법 상에서, 그리고 검찰청법 상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 외청으로 검찰청을 주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면서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고,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휘 관계, 감독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명확하게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검찰총장의 지휘가 구분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법의 어떤 취지나 내용 등을 좀 무시한 채 윤석열 총장이 좀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겁니까? 달리 해석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 자체가 불법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발언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도 있는 얘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법의 취지나 내용을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또 윤 총장의 퇴임 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이런 발언을 놓고도 정치권 안팎에서 해석과 반응이 분분한데요. 대선이 1년 3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권에서 대권 주자로 윤석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이나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의 여러 발언이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 퇴임 후에 정치를 할 수도 있다,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었던 그 발언을 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요. 향후에 검찰이 내놓는 수사 결과나 또는 어떤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거나 하는 것이 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 정반대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판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지금 이번에 윤석열 총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옵티머스 처리했던 문제 여기에 대한 감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수사를 책임졌던 중앙지검의 형사 7부장인가요? 보니까 6부장입니다. 원주 지금 지청장 네, 나오고 있는데 원주 그분이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고 했고 정결 사항이었기 때문에 윤 총장은 뭐 책임질 일이 아니고 당시에 또 무혐의로 할 만하게 전파진흥원이든가 이쪽에서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그런데 뭐 감찰 대상이 아닌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수사 의뢰서를 보시면요. 첫 페이지에 전파진흥원이 왜 수사 의뢰를 했는지 그 취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전파진흥원이 손해를 봐서 이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이 투자 구조를 살펴봤더니 이 투자 구조가 굉장히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놔두면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볼 위험성이 있다. 전파진흥원의 해수 여부하고 관련된 예, 없는 문제다. 수사 의뢰서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 서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수사 의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나 지금 그 형사 6부장이었던 원주지검장의 얘기는 전파진흥원이 피해를 안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 의뢰의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그 김 부장, 지금 지청장 그 사람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감찰이 지금 당장 결정된 건 아니고 감찰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니까 조 예. 법무장관이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면서 특검 법안도 발의를 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특검 거부 의사를 밝혔죠. 이 특검이 아니라면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의 운영 시스템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예. 특검을 발동시키려면 현재 있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특검법을 새로 별도로 만들어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럼 특검법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특검법이 만들어진 뒤에도 그 특검법에 따른 특검 추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추천이 되거나 결정이 되면 그 뒤에 그 특검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됩니다. 통상 4, 5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4, 5개월 후에 가동되는 특검을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유효한 진상규명 수단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정치 공세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현재 이제 법무부 또는 대검에서의 감찰 그리고 수사팀의 수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것의 결과를 보고 이게 정말 이상하게 결과가 나왔다,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그때 가서 특검을 논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중에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지금 있고요. 특검을 얘기하기 시작해서 특검 발동 때까지 최소한 5개월 걸립니다. 실용성도 없고 예. 그렇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이번 국감에 사실상 아주 중요하게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월성 1호기 관련 얘기였습니다. 나중에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논란이 공방이 워낙 비중이 커버리니까 약간 묻히는 경향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 그 최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 감사 저항이 심했다 했던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 원장이
최근에 여당에서 오히려 비판하는 얘기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 감사 과정의 모든 자료, 진술 내용을 공개하겠다 했었는데 공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 당 간사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요. 그 자료 공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대요.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요구를 할 것인가.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가 진행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을 고발한 거죠? 저도 그 부분을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나오진 못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국회가 먼저 평가를 하거나 그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게 돼버리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사위에서는 안 해왔거나 되도록이면 자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고발된 사건의 그럼 수사 진행 추이라든지 결론을 보고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논의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형 관련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헌재 결정이 난 이후에 보자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추천위원 2명의 명단을 오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임정혁 변호사하고 또 이제 이현 변호사 있었는데 이현 변호사 관련해 가지고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맡아서 네, 논란 그때 잘 사퇴하고 알고 해서 있습니다. 자격 문제를 진척하고 있는데 그냥 그 자격 논란거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조건 이렇게 게시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수사 결과라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현 당시 그 부위원장이 특조위의 활동에 지장을 주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있죠. 뭐 방해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정하게 어떤 추천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전처럼 뭔가 지연시키고 또는 방해하고 하려고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이 있는 거죠. 걱정하는 정도인데 제도적으로 추천위원 자체를 검증하다거나 그런 절차가 있는 건 아니죠. 추천위원회를 검증해서 뭐 자격 요건이 미달하면 배제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합법적으로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장 최종 임명까지 앞으로 난항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걱정했던 대로 이현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목적이라면 그 비토권을 무제한 또는 다수 행사할 수가 있겠죠.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 관련해 제가 추가 질문 드리면은 공수처법 만들 때 이른바 비토권을 이른바 정권에 혹시 뭐 도구가 될 위험성을 막는 핵심적인 장치로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개정해 버린다면은 처음에 논의됐던 핵심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비토권의 목적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좀 더 중립적이고 네. 독립적인 공수처장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지 비토권의 목적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거나 막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제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수처 출범을 심대하게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막는 장치로 사용된다면 입법 목적과 취지하고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 준비 중인 낙태죄 폐지 관련 개정안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낙태죄 유지 입장에 담긴 정부의 이제 입법 예고안이 발표가 되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이 박 의원님이 준비한 안하고 정부안 병합심사의 절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박 의원의 취지, 핵심 내용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고려하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논의들을 좀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부안이 오히려 낙태죄를 영구화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 중단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규정을 두는 식으로 큰 틀을 잡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산모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한 제도는 필요해서 그런 제도를 두고 그 제도가 근데 돌아가려면은 약간의 강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와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인공 임신 중단 시술을 한 의사에게는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법안을 설계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에서 낙태죄 폐지부가 큰 쟁점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동향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 제가 이제 입법 예를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회에서 어떤 합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것 같고요. 뭐 주수로 제한하는 나라도 있고 또 주수별로 어떤 프로세스를 달리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예. 네,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또 연말까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법들이 좀 있어요. 아까 이제 이낙연 대표님 봉정 관련된 네. 보도에도 나왔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세월호 관련된 진상규명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지금 다 만들어서 그 특위, 저희 당 내에 있는 세월호 특위 내 의원들이 회람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방금 여쭤보셨던 낙태죄,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약간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던 문신을 조금 합법화하는 예. 그런 내용의 법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발의를 곧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법안들을 발의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정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계획하신 지금 여러 가지 입법들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앤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